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에서부터 전문가의 유모조모, 자격증 소개와 분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다양한 자격증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한국커리어전문가협회 전문위원 안향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시고요. 먼저 한 주간의 자격증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잡아라 자격증 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격증 관련 최신 뉴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잡아라 자격증 뉴스. 이 시간은 영주 씨가 준비하셨죠?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자격증 관련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8월 5일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4개의 부처 장관이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 종목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계 분야 15개 종목과 더불어서요. 내년에는 용접기능사 등의 전 산업 분야 15개 종목을 추가 선정해 총 30개 종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2016년 시행 대상 추가 종목은요. 관계부처와 현장 및 교육훈련 전문가, 산업별 협의체 등의 추천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특히 2016년까지 모든 특성화고가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들 특성화고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사 종목 위주로 추가 선정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뭐냐면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생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서 이들이 일정 합격 기준을 통과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술 자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인재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인재를 배출하자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일과 교육훈련의 자격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014년 5월 20일 도입됐다고 합니다. 현재 23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2개의 과정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훈련생들은 과정 중에 수시로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힘들긴 해도 현장에서는 선호하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평가가 아닌 그야말로 실질적인 인재를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네요. 과정평가형 제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볼까요? 2015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자격증 카운트다운 코너로 여러 차례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 정보죠. 네, 그 시작이 8월 10일 오전 9시, 바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은 8월 19일 수요일,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응시하게 되면 10월 24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응시 수수료도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죠. 자, 1차 시험의 경우는 13,700원, 2차 시험에는 14,300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수수료가 아깝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법령, 부동산 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요. 원서를 접수할 때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 한 판 사진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 준비도 꼼꼼히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또는 HRD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준비 파이팅 하시고요. 꼭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잡아라 자격증 뉴스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준비하셨던 분들은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조영주 캐스터가 다양한 자격증 최신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해 파헤치는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자격증 시간 시작합니다. 네, 모두의 자격증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기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을 매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숙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자격증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라는 자격시험에 대한 겁니다. 네. 주택관리사보, 많은 분들이 소개해주는 자격증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일 텐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인가요?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에는 이제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걸로만 그쳤는데 네. 요즘은 지어놓은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흔히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의 소장님이나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어놓은 집을 잘 관리하는 업무라고 하면 네. 아파트나 뭐 공동 빌라 뭐 이런 데서 일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네.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업무에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자격증이 인기가 있다라면 그만큼 취업할 곳이나 찾는 곳, 수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네. 공동주택 관리사정, 그러니까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예.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세대의 법률로 이런 규모의 어떤 세대에는 꼭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라는 법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예.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예. 주택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네.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른바 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네. 거기에도 건설업체가 주택관리사를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우선 먼저 관리하도록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 배치 이런 규정이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주택관리사랑 주택관리사보가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격시험은 주택관리사 보 자격시험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로 통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국가 자격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이제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주택관리사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이제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 경력,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따르게 또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는 좀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국가 자격증으로는 주택관리사보를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주택관리사 보고요. 거기서 일정 경력이 있을 경우 인정을 받아서 주택관리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택관리사가 조금 더 큰 규모의 빌딩이나 주택 같은 거 관리할 수 있는 걸까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150세대, 뭐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이제 그 세대를 규모를 정하는 어떤 법이, 주택법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인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그래서 그 인정 경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근데 여기에서 경비원이나 청소원이나 소독원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으로서 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의 종사 경력이 5년인 사람,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단체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인 사람, 그리고 1번서부터 5번까지의 경력을 합산해서 5년인 사람이 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런 주택관리사부 자격증이 생겼다는 거는 이런 자격이 없다면 관련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뭐 그런 일종의 법이라도 생긴 건가, 이런 의문이 또 드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될 때는 이렇게 꼭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해라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1989년도에 제도가 첫 도입을 해서 자격 시험은 199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고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채용하도록 관련 법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까지는 경년제로 자격 시험이 운영이 됐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로 18회 시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포괄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주택관리사보들은 일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 관리 서비스를 수행을 한다고 이제 되게 어렵게는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꼬집어 본다면 일단은 주택관리사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각종 회계 업무, 그러니까 돈 관리도 이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납부 대행, 관리비 징수 등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그 모든 업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냥 막연하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돈 관련된 일, 그다음에 뭐 주민 간의 어떤 소통에 관련된 일,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놀이터가 주민들만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터, 노인정 관련된 부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같은 것도 예,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주민의 안전관리와 입주 퇴거에 관한 업무도 거의 전담으로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기술자, 예, 그다음에 격리, 경비, 청소 직원 등의 어떤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까지 포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하는 건물 내에 인사 그리고 뭐 노무 이런 것까지 담당을 한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군요. 그렇죠. 좀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선생님 이런 경우 본 적이 있어요. 한동안 왜 층간소음 문제로 많이 사회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는 애견을 키우는 집이 싫다. 애견들이 너무 많이 짖어서 시끄럽다. 이런 문제로 막 민원이 발생하면 그럼 키우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걸로 싸움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그럴 때 관리사무소에서 나오셔서 이 분쟁을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런 사례로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관리사무라는 게 그냥 일반 건물만 관리하는 걸로 우리들은 흔히 아는데 사실은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소지들이 발생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나 뭐 이렇게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제 주민 그걸 뭐라 그러죠? 생활 문화에 대한 어떤 안내 같은 거를 수시로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혼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도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주택관리사분들이 자기 영역으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안내 방송 많이 하는데 뭐 분여회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이런 업무들도 좀 관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그게 관리소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이제 아파트 관리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일정하게 진행하는 일들을 관리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공동체 행사들을 서브하는 역할. 그렇죠. 옆에서 지원해주고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사 관리도 그렇고 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적성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좀 어울릴까요? 이 일이 사실은 이제 그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나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은 첫째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사분은 주택관리 업무, 당신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경비, 격리는 뭐 마찬가지지만 청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경비 업무, 죄송합니다. 경비 업무, 그다음에 격리 업무, 그다음에 청소 직원 업무 담당한 직원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사 노무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리더십이나 통솔력이나 책임감이나 공정함을 좀 갖추고 있어야 그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분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어떤 각종 이해관계나 요구사항들을 조화롭게 좀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형이나 예술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데 협조심이나 남에 대한 배려,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인기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 좀 예민해요. 막상 이 자격증 보유한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일할 자리가 없을 것 같고 괜히 그런 마음 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자격증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필요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득자, 왜냐하면 매년 2,000명 정도 합격자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매년 새 아파트 단지는 100여 개 남짓 늘어나는데 반해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는 1,000명에서 2,000명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처우가 점점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장을 보고는 내가 취업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전망을 좀 보시고 이 자격증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임금은 월급은 이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수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인 그 큰 규모의 어떤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는 관리소장님의 월급이 한 달에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이 월급도 좀 달라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250에서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취득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수입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고, 그렇다면 정규직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중요하죠.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고용 계약을 이제 매년 아니면 2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곳에서 그 관리 주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 주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하는 어떤 그 2년이면 2년, 3년 단위로 관리소장을 이제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어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면 그 관리 주체를 변경할 일은 없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관리 주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관리 주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2년이나 3년마다 관리 주체를 바꾸면 그 관리소장의 직무도 사실은 좀 바뀌어질 수 있는 조금 불안한 고용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딱 정규직이라고 또 한 자리에 꼭 있는다기보단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곳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꼭 정규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계약에 따라서 계약 단위별로 내가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훨씬 접근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능력도 참 중요할 것 같고, 그 아파트 주민들과의 궁합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사보 자격증을 따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워낙 또 아파트가 많고,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를 신축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 수가 150세대 미만 이렇게 기준을 어느 세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근데 이게 50세대 기준으로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즘 민간 자격증 중에 빌딩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결국은 주택에서 상가나 사무실로 이 영역이 좀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새로 부숴서 짓는 것보다 있는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승산이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빌딩 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뭐 취득하기보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관련성 있는 업무들을 찾아가는 것이, 국가 자격증 하나를 그러니까 취득해서 관련 업무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어쨌든 자신만의 특이한 커리어, 특장점을 살린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보는 합동사무소를 설립해서
행정 업무나 기능 업무, 보조 관리 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요. 네. 주택 관리업 개인 회사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관리소장으로 들어가서 뭐 근무를 네.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어떤 그 관리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입주자 대표의 각 단체로부터 이제 그 계약을 따서 네. 관리소장들을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대행할 수 있는 예.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업도 가능하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될 점들을 짚어볼게요. 일단 합격률이 어떻습니까? 합격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최근 5년엔 합격률을 보면 네. 데이터를 보면 1차 시험이 3과목이고 2차 시험이 2과목인데 네. 1차 시험은 조금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요. 2차 시험은 좀 어려웠다가 좀 쉬워지는, 그러니까 합격률이 조금 높아지는. 근데 네.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일률적이진 않아서 예, 그 해마다 좀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을 때마다 합격률이 좀 많이 차이긴 나지만 1차보다는 2차 합격률이 좀 훨씬 높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합격률이 낮은 편인데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시험을 보길래 합격률이 이렇게 낮을까 겁이 나네요, 선생님. 네. 1차에는 민법과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보고 있고요. 어렵겠네요. 네. 아, 그러게요. 보기만 그다음에 해도요. 2차 시험에는 주택관리 관계 법규랑 공동주택 관리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과목당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가 나오고 네. 1차, 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가 나오고 각 2.5점씩 배점이 오. 돼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합니다. 네, 모든 문제가 2.5점으로 배점이 지금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는 빨리 뛰어넘고 아는 것부터 빨리 푸는 것도 시험 볼 때 요령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전략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좀 시험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과목별 출제 비율을 좀 확인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율이요? 예, 만약에 이제 민법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 할 때는 출제를 총칙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건, 채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총칙에서 80% 정도 나오니까 네. 그걸 위주로 총칙, 민법 총칙 위주로 공부를 하고 요령이 좀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출제 비율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나의 어떤 그 전략을 짜서 좀 비중 있게 좀 비율이 좀 많이 높은 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그래야겠죠. 방식이 좋습니다. 네. 자, 주의할 부분은 좀 바뀐 법률에 따라서 그 출제 유형이 또 바뀔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 언제가 시험인가요? 시험 올해는 일정이요. 예. 지금 2차 시험이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안내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갖고 예, 시험 일정은 10월 10일 날 네. 2차 시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견 제시 기간이라고 해서 2차 시험 후에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의견 제시하는 기간을 둔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네. 예, 합격자 발표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곧 시험 접수 기간인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응시 자격도 좀 궁금한데 하고 싶으면 아무나 다 응시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네, 이게 가장 좋은 게요. 네.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단 시험 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네. 부정행위, 그러니까 왜 같은 시험을 보고 왜 그 하면 안 컨닝하신 되죠. 분들, 네.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만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5년 내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는 정직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결격 사유도 있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결격 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예. 자, 주택관리사 등의 어렵네요, 자격이 좀 취득한 말이.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거 잘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내 외부 전반을 관리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법률로 고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유망 자격증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일부 모두의 자격증에서는요. 안향석 선생님과 함께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잠시 후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